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영독 대표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조류 독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류 독감이 사실 확산되면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을 당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태죠. 우리나라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중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관련 경제 분석 의견으로는 올해 안에 또는 내년도까지 해서 전 세계 돼지의 25% 이상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근데 사실 이제 따져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이 병원균 이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는 매년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이슈가 가을철에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조류 독감이 퍼지기 시작해서 폐사가 되고 또 살처분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어떤 이 닭들이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마다 발생하는 조류 독감 과연 확산이 될까?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조류 독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발생 원인과 특징, 그리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씩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가 왜 위험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위험한 이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본다면 바이러스긴 바이러스인데 인수공통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투공통 감염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동물들한테 병원균이 전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험한 이제 병원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하고 가을철마다 조류 독감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보시는 게 이제 철새입니다. 철새. 여러분들 아시죠? 철새가 언제 왔다 갔다 거리는지. 네. 가을철에 시작을 해서 겨울철 사이에 이동을 했다가 이동을 하고를 반복하죠. 그래서 현재 철새 지역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철새들이 와 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철새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새가 가져오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철새를 못 오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새가 어떤 보균인자를 가지고 와서 어떤 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쌌을 경우에 거기 감염인자가 있으면 이거 자체가 물을 타고 흐른다는 등, 아니면 이 철새가 또 다른 조류 부분 있는 쪽으로 가서 먹이를 같이 먹다가 옮긴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내 닭들한테 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이제 오늘 뉴스화된 내용인데, 강원도 춘천에서 야생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래서 고병원성인지를 지금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나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병원성인지 고병원성인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28일 날짜 기조로 우도동 우도 온수지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28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해준 건데 결과 자체는 2일날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면 나올 거예요. 이게 고병원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뭐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것만 발생을 한 게 아니에요. 10월 25일 날짜 기조에도 타 지역 부분 철새 두레지에서 또 조류 독감의 유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이거는 저병원성으로 알려지면서 조류 독감이 크게 번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좀 덜어낸 상태였고요. 뭐 10월달 기조만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5-6건 정도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 병원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위험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한 이번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만약에 확진이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어떤 조류 독감이 퍼져나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을 나누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감염에 대한 치사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높은지 부분에 대한 요소가 되거든요. 또 이 부분들이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드린 조류 독감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부분이라는 걸 알려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견고한 DNA가 아닌 불안정한 RNA 유전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요. 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치료제를 어떤 항원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도 변이된 바이러스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내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형이 나오면 새로운 치료제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H항원과 N항원을 기본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숫자를 다르게 붙이게 되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발견된 H항원이 18개 이상 그리고 11개 이상의 N항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이것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총 200개에 가까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맞는 치료제 부분들을 개발해낼 확률도 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수록 떨어지지만 앞으로도 계속된 변이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숙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원에 대한 숫자 부분들이 H5냐, 7이냐,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조류에 감염되는 병원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돼지 쪽으로 감염되는 병원균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뭐 고래라든지 어떤 이런 관련된 그 물에서 사는 생물들한테도 전이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또한 사람한테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는 항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 대상이 바뀔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후반부에서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내용이에요. 유전 물질이 불안돼서 유전자 변이가 이루어지고 감염 가능 숙주하고 병원성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다양한 항원 뭐 H5, 6, 7, 9 그다음에 H10 항원 이런 항원들이 이제 보유가 되었는데 이 항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인체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뭐 H1, 2, 3 아니면은 뭐 8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인체 감염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분석이 됐거든요. 근데 현재와 같이 H5, 6, 7, 9, 10항원을 앞에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인체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 발견되고 있는 항원, 지금도 발견된 게 H5N3형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H5, 인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7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확산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한테 어떻게 전이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고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있어요. 닭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돼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말도 있고 여기 보이시면은 뭐 강아지, 낙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은 뭐 다람쥐 같이 생긴 그 초원에 있는 애도 있고 변이될 수 있는 주요 항원들이에요.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H3를 가지고 있는 말 항원은 돼지한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돼지는 돼지끼리 전염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보시면은 바뀔 수 있는 또, 팬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닭에서 추가적으로 전임될 수 있는 게 보통 철새에서 닭으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철새에서 닭으로 많이가 전이가 되고 또 박쥐균이 또 따로가 있고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도 있죠. 그죠? 물고기들도 있어요. 근데 화살표를 잘 보시면 닭이나 조류 쪽에서 전이되는 거 철새에서 닭으로 전이되고 닭에서 사람으로 전이되는 그 유전 항원 부분들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독감으로 이게 철새에서 완벽하게 닭 쪽으로 퍼져서 고병원성이 확대가 되면은 인체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전염을 시켜버리죠.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또 사람은 사람한테 계속 전염을 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바이러스가 변형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항원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HM 모델이 어떤 항원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H7 항원 부분들이 주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국 쪽을 보시면은 여기 직접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던 항원 부분들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 조류독감 인체 감염 부분의 위험 요소에 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한테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볍게 알아보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사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 지금 조류독감과 연계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H1N1형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2009년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8,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남긴 독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1918년도에는 1억 명 이상이 이 독감으로 사실 사망을 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죽었겠죠. 계속 기침하다 죽는 거예요. 뭐 폐활병으로 전이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관련돼서 이런 어떤 인체 감염 사례가 조류독감 관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했었던 이 병원, 그때 막 간이시설에 지금 감염된 사람들이 누워있는 걸 보이시죠? 이때는 뭐 치료제가 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2003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의 자료를 보는데 이 보이시는 게 다 인체 감염 사례입니다. 그죠? 매년 주요국들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인해서 인체 감염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00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서 4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치사율이 높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조류독감이 변이를 해서 사람한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바뀔 경우에 치사율이 너무 높아요. 거의 치사율 자체가 60%에 달한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H7형 바이러스, 아까 전에 이제 H5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건 이제 H5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H7형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주로 좀 많이 발견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013년도에 중국에서 처음에 사람한테 감염이 됩니다. 인체한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H7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첫 감염이 한 달 만에 100명이 먹는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도 심각한 호흡기 증상 부분들, 호흡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왔고 총 133명의 감염자 중에 4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근접 기간인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인체 감염자 106명을 조사한 결과 80명 이상이 뭐 때문에 발생을 했느냐? 살아있는 닭을 판매하고 있는 시장에 방문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류독감을 지금 내재하고 있는 닭들한테 직접적으로 근접해 가서 호흡기로 전이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나오게 될 경우에 또 우리나라의 인체 전염으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야 사람 전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돼지만 좀 관리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류독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사실 더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어떻게 전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호흡기 질환이 뭐 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폐의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폐가 문제가 돼서 폐혈증이라든지 뭐 폐가 이제 경색된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죽는 구조로 다 가는 거고요. 뭐 증상은 영어로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AI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데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실제 살아있는 매개체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분뇨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거기에서 이제 퍼져나오는 그 냄새라든지 이런 이제 화학 성분을 위해서 뭐 되기도 하는데 우선 가금농가나 철새도래지의 방문은 지금 같은 조류독감 시점에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와 철새 이쁘다 가서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자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닭농가 굳이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무슨 닭 알 낳는 거 체험한다고 애들 데리고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 지금 같은 시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 참여를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행사가 다 취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심 증상이 있는 환축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신고하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에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자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더러워서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우리가 세고 강하면은 이런 이제 유전자가 있어서 들어와도 면역 체계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손을 잘 안 씻고 뭐 막 이렇게 뭐 있는다라든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데도 가도 손을 안 씻고 뭐 집에서 그냥 잔다라든지 뭘 먹는다라든지 하면 감염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부분들 모든 전염병의 기본 예방 수칙인 잘 씻자. 잘 씻기만 하면은 잘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예방 수칙이 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면 다양한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감염병 예방은 강력한 초동 대처가 최선이다라고 요번에 이 관련 조류독감이 또 퍼질 것 같으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AI 위험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3단계로 분류해 소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철새도래지 쪽을 좀 주의를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 강화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접근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이슈가 강하게 퍼지려고 한다면 사실은 현재 강원 춘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내일 기준으로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추가 확진 사례가 다양한 부분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좀 더 관련 조류 독감 이슈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역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방역 대신에 손발을 잘 닦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런 이슈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고병성 여부와 관련된 이슈로 백신주들이 가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바이오텍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동물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백신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또 기업이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초 주도주로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후속주로 바뀌어 있는데 다들 기억하시는 종목이죠?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여러분들 60% 넘는 수익을 줬던 종목. 동물병원균만 나오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1순위 종목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리코잭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조류 독감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평소에는 알려지지 않아 있었는데 요번에 그 관련 제약사업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부각이 됐는지 파동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벳 돼지열병 때 강하게 갔다가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관련 동물 백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아직 시세가 없는 만큼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방역을 해야 된다면은 역시 가장 좋은 게 석회질입니다. 석회를 뿌려가지고 그런 병원균을 다 바닥으로 쓸어내리는 역할, 석회 관련을 취급하는 백강 소재, 역시 바닥권 차트에서 다음 주에 변동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루, 직접적인 방역기, 그 다음에 손 소독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좀 희한합니다. 원래 제일바이오하고 같이 움직이는 등급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 최초 관련 병원군 백신 때 제일바이오나 진바이오텍과 같이 점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이상하니 많지 이번에 진바이오텍이나 제일바이오 움직임하고 동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선점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뭐 이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류독감 관련주 상당히 많죠. 아까 다뤄봤었던 파루, 이글벳, 진바이오텍을 포함한 뭐 종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첼시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팜셀바이오, 그다음에 뭐 백강산업이라든지 아까 다뤄본 우진비엔지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동물. 자, 동물 관련된 백신을 좀 담당하고 있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이 관련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종목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좋은 종목도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움직임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종목 중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몇 종목을 보여줬고 다양한 조류독감 관련주를 보여줬는데 그럼 뭐를 공략해야 되느냐? 왜 안 알려주느냐? 알려드리죠 항상. 현 시점 공략 가능한 핵심 승부주는 무엇이냐? 이 강의가 끝나고 진행되는 여러분들 공개 추천주 시간과 또 이 방송이 다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에서 특급 추천주를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